한국인 입국 금지와 혐한 등으로 빈축을 산 친일 국가 베트남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베트남 전역에서 태풍과 이로 인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응어이 라오동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지방을 가로지른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진 몰라베로 인해 태풍 경로 한가운데 위치한 꽝남 성 남짜미 지역의 짜랭마을 전체가 침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45명 이상이 실종되었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지방 당국에 따르면 도로 접근은 여전히 차단돼 있고 통신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고산지대의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늘고 있어 이번 몰라베로 인한 희생자는 111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환은 되지도 않는 지역이 많아 주민들은 구조팀에게 요청을 하다못해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침수 피해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하틴, 꽝빈, 꽝트리 등에서 약 5만 9,300가구 20만 6,800명이 대피했고 주택도 12만 4,600여 채가 침수되었으며 69만 1,100마리가 넘는 소 등 가축들이 죽거나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분야는 철도인데요. 베트남 철도공사는 이번 홍수로 인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철도공사는 올해 약 2조 동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철도의 생산 및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승객 수는 3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감소했고 매출은 34.2% 하락한 2조 2,700억 동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홍수까지 와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중부의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으로 분석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올해 들어 30년 동안의 연간 평균 강수량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베트남 지역에서의 연이은 비와 홍수는 복잡한 기상 상황에 따른 것이다. 비와 홍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현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홍수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의 국가기상수문예보센터 기상연구관은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난 7월에 등장한 라니냐 현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엘니뇨의 반대 현상으로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폭풍과 열대성 저기압이 생긴 이유는 이미 수년간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진 까닭인데요.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꼽히는 1999년 베트남 중부 지역 대홍수 때도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초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기상예보센터는 아직까지 태풍과 폭우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지속되는 올해 연말까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태풍이 베트남 동해에서 생성되고 더 많은 비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예보센터에서는 과거엔 태평양 북서부는 슈퍼 태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 전역을 휩쓸거나 일본에 상륙하는 슈퍼 태풍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기상현상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최근 주변국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입니다.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길게 뻗은 서쪽 국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 상황을 알아보자면 각국의 이해관계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인들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가 심한 국가입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베트남의 반중 시위로 베트남인과 중국인이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해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본국이나 베트남 주변국으로 대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들 간의 관계도 영 좋지 않고 관광을 오는 중국인들은 노쇼에다가 관광지 훼손, 역사 왜곡 등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나쁩니다. 1960년대 자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았을 때도 여러가지로 미국의 전쟁을 벌이던 북베트남을 원조해 주었는데 통일이 되자마자 반중 노선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배응망덕한 놈들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국의 정치, 이념적 친밀감, 유사한 발전 과정, 경제적 의존성, 현재 진행 중인 해양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인 양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게 느끼는 감정은 중국과의 관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1978년 베트남이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하며 캄보디아 공산당 정권을 퇴출시키고 캄보디아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이후 1990년까지 오랜 전쟁을 치렀지만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깊이 결속된 사이로 캄보디아는 베트남 물품의 16번째 수입국에 불과하나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하면서 그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고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가까이 큰 베트남을 중심으로 세 국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이들 국가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트남의 절친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국이 빼앗아가 버린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라오스에 방문해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와 메콩강 댐을 건설하는데 중국 자본이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도 화답하듯이 10월 중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포린폴리시에서는 훈센 총리가 중국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는 가운데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DNA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성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 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CNN에 따르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발전소 부지와 사고 원전 내에 있는 약 123만 톤의 오염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14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다량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 탱크에 농축된 방사성 탄소는 63.6gbq에 달한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션 버니 그린피스 독일 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성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 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가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안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쿄전력은 그린피스가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해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요노스케 타카노리 도쿄전력 대변인은 오염수 내 탄소-14의 농도는 리터당 2에서 220베크렐에 불과하다면서 오염수를 매일 1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0.001에서 0.11msv에 불과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카노리 대변인은 이어 도쿄전력은 탄소-14 등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업 활동을 모두 보호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유엔 해양법 규범에 따라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고 주변국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시행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외교부로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 전문가 기구에도 우리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차관급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10대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2019년 8월로 기억하지만 외교부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며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과 파트너 입장을 이해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